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승조입니다. 이제 지방자치학회 둘째 날 육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육분과는 주민자치중앙회 세션으로 마련된 세션인데 주민자치 진단과 실천적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이 맡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토론자들 이게 유명한 분들이 오셨네. 이화여대 교수시고 전 정책학회 회장을 하신 박정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의 최진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교수시고 지금 지방자치법학 회장 하시는 강재규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지방재정학회장 하시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계시는 이삼주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한국공론포럼 대표 박태순 회장님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제 한 2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주민자치 좌표를 한번 이제 찍어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워낙 실력이 일천해서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 다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좌장 맡아주신 이승종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서울대 제가 최고 정책과정 다니실 때 우리 원장님으로 모셨는데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근본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본은 그 주민자치가 통리 단위에서 주민자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리에서 이제 초나이카이나 지치카이 무라카이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곧바로 주민자치를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지금 논의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는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만들어야 완벽한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놔놓고 이제 주민자치회를 또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읍면동하고 주민자치회 간에 뭔가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난번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두 개 관계를 협력형이니 통합형이니 자주형이니 이거 논의하다가 주민자치 물 건너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소모적인 논의만 했습니다. 그게 주민자치 논의 지점이 정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고 이승종 교수님 말씀대로 시읍면은 자치단체로 가고 주민자치는 통리에다가 해놓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읍면동에 만드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좀 전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도 시군구 있고 지금 현재 오늘 논의는 읍면동을 그냥 놔두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이 논의를 이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실무적인 논의보다가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를 드리려고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역사회가 있을 때 이제 각기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만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집합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공이나 주민공이나 생활공,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거고 지역사회도 원하는 이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공 경영을 이제 우리 이 주민자치회에게 분권을 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생활에 맞도록 자치함으로써 이게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처분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게 주민자치 문제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사회에 있을 때 시장 대기업 주도 시장이 있고 지역 사회 시장이 있을 때 여기도 역시 마을공, 주민공, 생활공이 있는데 자, 시장에 무슨 공공이 있느냐 그러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시골에 있던 구멍가게 사장님 역할하고 지금 편의점 사장님 역할하고 보면 예전에 있던 구멍가게 사장님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구멍가게가 공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가족으로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 편의점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자, 시장의 공공성이, 시장이 지역에서 공공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된 시민단체들하고 지역사회 간에도 이 마을의 공공성, 마을공, 주민공, 생활공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 주도나 특정 단체 주도로 조직한 사회단체가 주민자치에서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주민자치는 주민 역량에다가 단체 역량 결집해서 지역을 공동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단체들을 이제 제외시키거나 이 단체들이 다른 방향을 잡으면 이제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펴놓고 보면 국가, 시장, 사회, 지역, 사회 간에 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단체 차원의 국가, 시장, 사회가 지역, 사회를 강점하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국가, 시장, 사회의 가치를 소화, 공공화하고 국가가 마을 주민 생활공을 존중하여 공공화하는 체계가 바로 주민자치 체계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축사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이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그게 마을의 공덕이 되고 그게 나서서 시군구 지방자치의 공공성이 되면 공공이 되면 그게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 교집합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여기에 관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거는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성립 조건이 이렇습니다. 국가가 주민자치에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주민들한테 분권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능력,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이 주민자치회에 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을 부여를 하면 권력기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기되는 문제가 읍면동장 직선하자 그래. 읍면동장 직선하게 되면 겁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못하는 겁니다. 통리를 주민자치회 하자 그랬더니만 통리 뺏기면 손해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통리 자체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구도 안에서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과연 분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차기 문제라도 일단은 분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분권은 개인 차원에는 주민권을 분권해 줘야 되고 집단 차원에는 자치권을 분권해 줘야 되는데 실제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 플러스 자치회입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진 건데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없습니다. 한국은. 주민자치회 주민이 회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낸 안도 회원이 못되게 해놨습니다. 아주 겁을 냅니다. 회원이 되면
저 막강하게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자치권도 웬만하면 안 주고 다 얽어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잠깐 분권을 주민권과 자치권을 분명히 분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생활 중심형 사업을 할 거냐 과업 중심형 사업을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민자치회 내부 조직에 들어오면 생활 중심형 사업은 그냥 사업이라기보다가 늘상 일상 일어나는 거니까 사무국에서 수행하면 되고요. 과업 중심형 사업은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위수탁 관계로 돈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는데 지금 그 행자부는 이것도 나눌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의 기본 조건은 주민이 구역을 주민들이 내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들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도록 이렇게 승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게 자치력이고요. 이 승인하도록 분권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애가 되는 것은 제거하고 저렇게 승인하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 기능을 굳이 놓고 본다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은 대표자 기능이 있고 이제 자치단체와 관계는 협력자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도 하고 협치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협치도 하려 그러면 읍면농장이 싫어합니다. 자치하려 그러면 무섭습니다, 이제. 그래서 둘 다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시행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조선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선의 주민자치 향락은 양반의 간섭으로부터 상천민들이 탈출하는 눈물 나는 그 기행이 됐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근데 왜 그랬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살인파들이 중종 때 향락 도입할 때는 이제 지방 수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락을 도입하면서 제지 사족들이 이제 그 향락의 우두머리 집행부를 차지해서 향락의 당연한 구성원인 주민들을 도덕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이 행정적인 지배는 좀 느슨할 수가 있는데 도덕 지배는 너무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이 향락을 2번 실시해보고 서원해주 향락 2번 실시해보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자, 이 향락은 당장 중지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방 수령 지배도 받고 제지 사족 지배도 받는다. 그 이중 지배에서 받는데 도덕적인 지배는 이제까지 사족 지배보다가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으니까 이 향락은 중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중지를 6개월인가 정도 하고 다시 살인파가 나서서 강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때 양반들이 그 주민들을 정말 혹독하게 지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임진왜란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니까 양반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버립니다. 그 상민들이 돕지 않으면 지방 수령들이 도저히 지방을 자치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양반과 상민을 합해가지고 합한 계를 만듭니다. 그 상계하게 나눠가지고 사족하고 상민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도 양반들이 상민을 계속 교화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상민들과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일은 상민이 하고 어른은 이제 그 양반들이 차지하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수령이 직접 주도해서 양반 상민 직접 통치를 해버립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수령 주도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외면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양반 때문에 이때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게 언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가 완성된 형태가 나오냐 하면 이게 전라도부터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가 벼이양법이 발달돼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하는 이 과정에서 두레라는 게 나옵니다. 두레는 양반 전체를 제껴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노동이니까. 그래서 상민들끼리 아주 결속이 되니까 그게 두레로 촌계가 형성됩니다. 그때 양반은 간섭하지 못하고 이제 향교나 이런 쪽에서 활동으로 가면서 지역 일에는 완전히 손을 떼버립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한국형 주민자치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완성됩니다. 이때 상당히 눈물겨운 게 하나 있는 거는 이때 촌계를 만들었는데 이때 규칙은 서류로 남아있는 게 문자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문자로 남겨놓으면 양반들이 워낙 해대니까 불문율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당히 효율적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에 이제 그랬고요. 이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이 한국서 일어나고 너일 전쟁도 한국 근교에서 일어나고 하는 이 와중에 도저히 국가가 봤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법으로 향회를 만듭니다. 이제 소회는 리회, 대중소 향회를 만듭니다. 이때 이제 그 소회는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회장을 공개 선거합니다. 이때 상천민 구분 안 합니다. 상당히 발전된 지방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이때 나옵니다. 근데 이때 중회 면회로 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조니가 강리 조니에다가 2명씩 각 리에서 대표를 더 뽑습니다. 그 역사학자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상당히 의미가 많다. 언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강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여기서 공검입니다. 공적 선거한 겁니다. 이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주민자치 쪽에 이게 1895년 겁니다. 을미 이때 겁니다. 진짜 상당히 발전된 주민자치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 암흑기입니다. 일제 때 다 폐지해버리고 행정체계로 완성을 해버립니다. 자, 총독부 지배체계 구축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방이 됐는데도 이 시도의회, 시군구의회는 시군구 이 양쪽은 이제 자치가 됐는데 읍면동 통리는 일제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읍면동이나 통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민주화의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읍면동 폐지하고 주민자치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행안부는 읍면동 존치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했습니다. 이때 이 내용 제가 설명을 많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 행자부는 대통령 기만하고 주민도 기만했습니다. 행자부 그때 이게 자치제도과가 아니고 그때 무슨 다른 과랬는데 그때 있던 사무관들이 이제 다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는데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요것만 엮어주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시에서는 지원단, 자치구 지원단, 동해 지원관 만들고 주민들하고 엮어주진 않았어요. 요렇게만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참 나쁜 주민제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뭐 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비판을 더 강하게 못해서 지금 억울합니다, 이제. 그 다음 행정안전부도 박원순 시장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주민자치 지원단, 지원관 만들어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자치회 이제 제도를 이제까지 이제 있던 걸 다 분석했는데 옛날 거는 말고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거 저걸 넣는 거를 안 가지고 그전 걸 가지고 왔구나. 새로운 아니구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까지 모든 제도를 다 분석했습니다. 향회 조규부터 일제강점기,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제1차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2차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이제 법률안이 몇 개 있었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 한병도 의원법, 김명배 의원법, 이명수 의원법, 중앙회법 이렇게 법들을 전부 다 이제 종목별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저것만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하느냐, 주민이 있는 회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그때 봤을 때 구한말에 향회 조구는 회원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니까 회장 선거를 회원이 있고요. 그다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병도 의원, 김영배 의원 법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은 주민자치회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이 법들은 전부 다가 회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이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민주당이 더 민주화가 된 건 아닌데 그 대신 이제 이명수 의원이나 제가 낸 법은 이제 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저기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자치총회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저기에서 규칙도 만들고 입법 행위하는 겁니다. 회장 뽑고 인사 조직 행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비 걷고 이런 거는 이제 재정 활동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느냐 근데 향회 조규 때는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은 애매합니다.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김영배 의원법은 지금 비판을 하고 왔는데 주민총회는 둔다고 하고 주민총회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주민총회 구성원은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한테 오셔 그래가지고 온 사람 데리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성북구청장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민총회에서 하셨다고 지금 법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는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것들이 전혀 이제까지 안 통했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규약을 주민자치총회에서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향회 조건은 가능한데 정말 하나같이 다 못하게 합니다. 규칙은 시군구 의회가 만들라 그럽니다. 회장 선거는 이렇게 한다, 언제 한다, 임기 얼마 한다는 거 다 시군구 의회 규칙이 여기서 만들라고 자 스스로 못 만들게 합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만든다고 해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가장 겁내는 게 행안부가 가장 겁내는 게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는 순간 이게 지금 뭐 또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가 회원을 대변하지 못하면 이 회 기능 없습니다. 대변하고 대표가 조금 틀립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 대변자 위치에서 지위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가? 지금 이제 이때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위촉이고 제1차 선정위원회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추첨해버리고 시범실시도 추첨해버리고 여기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참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조차도 안 가지면 주민자치회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조직 임무 인력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설치 변경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민자치회가 능력이 100인데 100짜리 일을 하면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근데 능력이 100인데 200짜리 일을 하려고 그러면 200짜리 일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으면 100만큼 인력을 보충하거나 뭐를 보충하거나 보충을 해야 일이 됩니다. 그 결정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이 주민자치회는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행위 능력이 자치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 참여 시행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주민들에게 개방적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개방을 해도 주민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봉사밖에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주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련돼야 비로소 이제 주민자치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마련하라고 제가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회비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 회비를 결정 수치 집행할 수 있는가? 이 회비 내는 게 일본 가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만 그 이제 거기는 한 달 회비가 조금 많아서 700엔을 내는데 보통 300엔인데 700엔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저기 아주머니 이거 회비 내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나는 우리 동네 위해서 회비를 내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회비 내고 난 뒤에 마을회관에 이렇게 가면 이게 내 회관이고 내 터라서 엄청 기분 좋은데 이거 회비 700엔을 내가 안 낼 이유가 있느냐. 더 내도 기분 좋게 내겠다. 이제 이런 적이 한데 회비가 참여 결정하는 그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는 회비를 내고 하면 회비를 내게 하겠다 그러면 회원제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간섭을 할 수 없으니까 회비 걷는다는 얘기는 아예 정부에서 입을 싹 다물어 버립니다. 참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보면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 성격은 이 NGO고 NPO고 NIO입니다. 정부가 간섭해도 안 되고 영리적으로 휩쓸려도 안 되고 이게 요건 나중에 바꿨습니다. NFO로. 그러니까 난 패밀리 오가니제이션으로 바꿨는데 이게 여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시민단체하고 얘기할 때 제가 지적해 줬습니다. 당신들은 NGO 하다가 N자 뗐고 NPO 한다고 그러다가 N자 뗐고 NFO에서 N자 이미 오래전에 뗐으니까 나머지 하면 GFO니까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제 GPO, GPFO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세대 교수님하고 술을 한참 먹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문제예요. 이제 하는 건 좋겠는데 이 조직이 작동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전 그래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조직 여기서 만일 이 난도가 상당히 높은 일까지 수행해냈다 그러면 전 세계 수출했답니다. 아마 중국 같은 데 가서 컨설팅 해주고 돈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실제 제가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중국 종교회의 책임자한테 했더니만 당신 성공하면 내 수입하겠다. 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앉아갖고 쭈물딱 거려갖고 법안을 만들어갖고 오니까 한병도 의원법안,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다. 그 법을 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냐? 그 이제 김영배 의원법은 사무국을 공무원으로 둔다. 그러면 그게 공공기관이지 무슨 주민자치기관이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만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개인 차원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개인 차원의 자치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치회는 집단 차원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거는 민주적인 역량이라고 좀 봤습니다. 이제 우리 박태수 소장님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다음 국가적인 봤을 땐 제도 차원 역량이 분권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분권이 이 자치와 민주화를 배려하는 분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 견제하는 분권을 하면 저는 주민자치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고민이 됩니다. 한 20년째 제가 지금 주민자치 그 개인 사비를 들여갖고 연구를 하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제 그 주민자치 현실은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관찰하고 있고 의회 의원들은 주민자치 견제하고 있고 주민은 주민자치 외면합니다. 해서 덕되는 게 없거든요. 주민들이 주민자치 하고 싶어 갖고 걸신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자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관치로 장악하려 그러고 의원들이 견제하려 그러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하겠소라고 덤비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료의회 저지선 뚫고 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도록 좋은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법만 만들어 놓고 나는 산에 가서 돌을 좀 닦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최진원 박사님 하시는 공공과 주민이 있을 때 멸공봉사 이 둘 다 아니고 활사개공하자. 그 주민들을 활시켰을 때 새로 열어가는 공은 기존의 국가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활사개공하자는 이런 원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활사가 민주화인데 이 민주화를 지금 있는 정부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더 심합니다. 이렇게 독재 정부인 줄 전 몰랐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부등식은 가치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거든요. 이게 윤석철 교수님 이론입니다. 가치가 가격보다 높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를 만들 때 주민자치를 얻는 가치가 이 가격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투입하는 행동이나 노력보다가 높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 가치 보니까 경제, 사회, 심리, 도덕 가치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요인에서 보면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간, 노력, 재능, 재화로 기여를 하게 만들면 자치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기여의 자치가 성립되거든요. 그 부등식의 내부적인 요 성립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 간에 성립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주민자치회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식 원안이나 이제 안들은 뭐냐면 본인들의 집단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설계하지 이 부등식이 성립되도록 주민들이 즐거이 이제 이타성 발휘하고 이타성이 공덕되고 공덕이 공공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서는 눈을 감아버리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요거 일본에서 요코하마에 있는 한 주민자치회 초나이카이에 전체 전주민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이거 큰 것만 말씀드려요. 이게 노는 거는 어릴 때 놀기만 하다가 이게 신세대는 청년 때고요. 신혼 시대고요. 신혼 시대 중장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노는 거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노년 되면 노는 게 늘어납니다. 요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 활동입니다. 지역 활동은 초등학생 때 조금 하다가 대학생 때 조금 늘었다가 이제 처녀총각 때 신혼 때 줄었다가 노인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 고령층들이 여유 있는 고령층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로 가야 되고 이제 중장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약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제 인적 자원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고려가 안 되고 한국은 뭐 요층들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시민운동가. 이게 자가당착이죠. 인적 자원 측면에서 배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주민을 마을화시키고 마을을 주민화시키는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민들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구상이 되면 국가 백년지 되게 해야 되고요. 이 구상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가 번쩍 뜨이도록 좀 귀를 확 열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박정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화여대 박정수입니다. 우리 전 회장님과 제가 잘 모르다가 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때 처음 뵙고 또 오늘 이렇게 그때는 제가 사회를 보느라고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오늘 발제를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발제문을 여러 번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지식 공유 사업이라고 엘살바도르 과제를 하느라고 혹시 늦을까 싶어서 정말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 중미의 인구 한 700만 되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집권화를 할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마을 단위로 너무나 무슨 카톨릭 교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주민등록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기능별로 세금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도 그렇고 어쨌든 이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감한 그러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조선시대도 보여주셨지만 말 그대로 관치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2.0을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결코 지금 말 그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치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겠느냐, 이게 제도화해야 되고 이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회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권위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도 지금 아직까지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소위 기업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그러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국 주민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공공 서비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권력적으로 흐르기 쉬운 그러한 정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라는 영역이 이 분권화를 하다 보니까 비용 편익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통일될 때까지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이 광역 단위, 기초 단위의 이제 30년 정도 의회는 된 것 같고 이 단체장 같은 경우는 한 25년, 6년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는 것처럼 지방자치에 주민이 없는 단체자치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환경의 변화, 어떤 기술의 변화, 우리가 4.0을 얘기를 하고 또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권력 관계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러한 분권화, 이러한 측면이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과연 주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모양은 아니겠다. 광역 중심의 지금처럼 우리 지방자치가 형성돼 가지고는 단체자치 이상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림은 그려지는데 주민이라고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민을 그러면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관 이렇게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모형처럼 우리가 이 행정 지도 측면에서 어떻게 주민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의 주민자치회는 만들어지는데 자발적인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2020년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조금 더
이 그림을 이 나무를 그리는 이 소위 이 그러한 모습보다는 숲을 그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좀 모습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논리, 정부의 논리 이러한 부분은 강제겠죠. 그래서 주민 아까 그 회비를 얘기하셨지만 이 700N이면 한 7,000원 정도죠. 그러면 우리 주민세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주민세는 어디 가느냐 그러면 시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회비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제적인 징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면서 시장과 정부의 영역이 굉장히 유연해졌고요. 그리고 정부와 지역사회 쪽에서도 이게 뭐 그 사회적 가치 얘기하면서 정부도 어떻게든 이 지역사회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참여 예산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해서 권력적인 그러한 그 그림보다는 어떤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책임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그 통일 때까지는 안 하겠다. 뭐 아니면은 그 광역적인 측면 지금도 보면 교육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가 이제 분권화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마을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지금 저희가 비용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광역 단위로 지금 시도경찰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주민들이 만족한 어떠한 교통, 그 다음에 어떤 치안 서비스 측면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도 기초 단위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논의는 비용을 생각을 해서 그 광역 수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도 시도교육청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용을 더 이제 우선하는 부분이 지방자치 1.0, 2.0이면 지방자치 3.0에서는 이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 돈을 가져가서 내 이해를 반영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국가는 너무 멀고 광역도 너무 멀고 지금 얘기하는 시군도 너무 머니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조금 우리가 자치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토론문에다가 써놓은 그러한 부분이 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좀 행정안전부랑에서 2040년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한번 백지에서 그려보자라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큰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할 때 소위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과거에는 어떠한 이런 무지개 떡이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소위 레이어 케이크였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마블 케이크처럼 해서 소위 우리가 대리석 모형이 돼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다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이 자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이 분권이라는 측면이 정치 권력의 관계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미래는 주민 생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경제 영역이 이 마을에 기반한 그러한 모습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주어진 주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주민, 그리고 항구적인 주민에서 일시적인 주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 소위 레지던셜 우리가 시티즌 해가지고 이 잠을 자는데 저희는 세금을 이 소득세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최근 얘기이긴 하지만 이 정주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데 세금을 매겨요. 근로소득세를 누가 걷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화여대에 있으니까 서대문구청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살거든요. 근데 용산구에서 좀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이게 용산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야간 정주 주민하고 주간 활동 주민이라는 부분이 꼭 이렇게 야간 정주 주민만큼 주소지에 있는 주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는 서대문구에서 보내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주민 중심의 자치를 얘기할 때 관할 구역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서 꼭 좀 주어진 틀에 의해서 주어진 주민, 항구적인 주민, 야간 정주 주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 선택과 일시적과 주간까지도 감안한 그러한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위 꼬뮌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 일단 우리가 권력 중심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이 잘못 흐를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주민자치 이 부분도 제가 제일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회비 부분이 없이는 운영되기가 어려울 텐데 그 회비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딜레마입니다. 회비라고 얘기하면은 자발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여 측면으로 과연 이 충당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도화할 때 이것도 또 하나의 그냥 그 지방 정부를 만드는 것이 돼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중앙 그다음에 광역 기초에다가 또 하나의 단위의 그 자치단이 정부가 돼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바라는 주민자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얘기를 제가 특별히 안 드렸는데 그 이제 지정 토론 끝나고 일반 토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5분에서 7분 사이로. 네. 다음에는 최진원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최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자치 운동도 전개하셨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이론적인 논의도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발제문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물론 저는 뭐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방 정치에 대해서 뭐 그냥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방 행정과 지방 자치와 지방 정치와 다르게 주민 자치란 말을 이렇게 보편화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저도 쓰면서도 많이 이게 헷갈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뭔가 주민자치란 말이 지방 정치, 지방 자치, 그다음에 지방 행정, 그다음에 단체 자치와 다른 뭔가 독특한 성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이 주민자치회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이 무늬만 주민자치회지 실제적으로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매우 관치화되어 있고 관제화된 모습이 지난 30년의 어떤 이 결과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같은 경우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읍면동은 존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주민자치회 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꿨고 그러니까 결국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란 말은 바꿨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회원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회원 조직이 되어서 자치할 수 있는 입법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 왜 없는가.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규약이라든가 어떤 법률이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를 왜 시군구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세금도 아까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세를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동의받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가. 이런 어떤 이런 현실태를 저는 회장님께서 잘 지적했다 생각을 하고요. 동감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 향약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미국의 타운 미팅 당시에 미국을 건설했던 그 당시 그 파운딩 파더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홍콩 같은 경우가 많이 우리나라와 대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에 홍콩에서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그 지도부가 구속되기도 했고 지금 그랬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어디서 생겼는가? 저는 그것은 홍콩이 영국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기본적인 법이 이 대륙법이 아니라 이 커먼로 보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원칙이 뭐냐? 종전대로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종전대로. 왜? 종전대로 고문이라든가 반인권적인 것만 빼고 종전대로 통치한다라는 그 원칙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홍콩 시민들이 자유로운 습속을 기반해서 자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에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료주의라든가 행정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초창기 때 그 이민자들이 청교도들이 가서 교회 만들고 마을 만들고 자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운 마을총회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행정관도 뽑고 의원도 뽑고 이렇게 자치를 하고, 거기서 나온 그 원천 권력을 갖고서 카운티도 만들고 위임했죠. 그다음에 주도 만들었죠. 더 나아가서 USA를 만든 그 원천 권력의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치에 기반한 연방제 국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피라미드처럼 가장 밑바닥에 주민들이 원천 권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위임돼서 이게 주민 자치와 연방 권력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리퍼블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홍콩처럼 일제 식민지 속에서 여러 가지 주민 자치라든가 이런 게 다 폐지가 됐고 그 원천 권력 힘이 쇠진됐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 관계를 주민 자치에 기반한 연방제 국가로 분쇄하지 않고 이거를 법제도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 주민자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커먼로적인 자유로운 습속에 기반한 국가 성립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대립법적인 중앙 집권적인 모델로 같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중앙 집권적인 권력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분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계몽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219페이지에 제가 표를 좀 그려왔는데 시간 관계상 거꾸로 어떤 이 개념에서 경험을 볼 건가, 거꾸로 경험에서 개념을 볼 것인가,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폴리테이아에서 폴리스를 볼 건가, 폴리스에서 폴리테이아를 볼 건가, 전혀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폴리스에서 폴리테이아를 봐야 생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계몽 방식으로 이게 진짜 주민자치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 관계를 거꾸로 해체해 나가는, 지금 역피라미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라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 집권하고 있는 그 권력 관계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쳐서 이게 투 트랙을 같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께 그 220페이지의 마지막에 12페이지에 주민자치회를 정상화하자는 그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 읍면동, 의회, 의원 직선제를 부활을 저는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국 정당과 구분되는 로컬 정당을 허용하는 운동도 펼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위 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제 폐지와 지역 주민 공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컨셉을 좀 버리고, 마을은 자라나는 거죠. 밑에서 바텀업으로 자라나야지 탑다운 방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만들기에서 주민자치 가꾸기, 우리가 메이커가 아니라 이 정원사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상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강재기 교수님. 네, 한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한 5분, 5, 6분 정도. 예, 예. 됩니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전공은 법학입니다. 행정법 전공이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이제 회장을 맡았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우리 지방자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그 유서 깊은 학회에 이렇게 토론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뭐 대학에 있는 선생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해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YMCA 이사장도 하고 또 지금은 우리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또 공동의장도 하고 있고 또 분권운동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상임대표도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또 요즘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남도의 시군구 이렇게 강연도 많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나가보면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죠.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근데 별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분들. 주민자치가 뭔지도 개념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조그만한 변화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경남 자치분권 협의회하고 도의원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 도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 20여 명이 이제 스위스를 한 열흘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마인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총회를 직접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아까 이제 전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너무 크거든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도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치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커요. 일본도 시정촌 하면은 2,000명, 3,000명도 있단 말이에요. 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갔을 때 지켜본 스위스 개마인드에도 6,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민총회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예산안 승인이라든지 결산 뭐 승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교회가 아침에 새벽부터 이제 종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잠을 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민총회에서 의제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 또 하나는 제가 놀란 것이 그 주민총회에서 시민권 있잖아요. 시민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 우리로 치면 국적을 부여하는 거겠죠. 그걸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더라고. 그때 7명인가 그랬는데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결정을 하더라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 양반에게 감사의 표시로 휴가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휴가증을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지방자치법을 전공하고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이야기할 때
뭐 단체자치 규범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주민자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 의미에서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제대로 될 때 그거는 뭐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도 생각할 때 우리가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1조에 보면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있잖아요. 이게 전국 구석구석화 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리고 우리 발표도 하셨지만 주민자치라는 게 이게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원리 이게 구석구석 이렇게 전국 그죠?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길지만 근데 이게 일순간에 20-30년 갖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도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열차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교육 이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야 제대로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삼주입니다. 오늘 전상직 교수님, 회장님 정말 방대한 그 주민자치에 대한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저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발제문을 사전에 읽어보고 또 오늘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크게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주민자치로서 그걸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걸 분명히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관심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장애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한 건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정적인 측면 첫째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모으고 지출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재원 관계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예산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해서 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이 3가지 방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그 회비 징수 지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치재정권하고 연계가 될 텐데 뭐 발제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돼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저는 이제 지방 소득세 중에서 균등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특징이 그 인두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폴텍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 회비를 낸다는 그 성격의 그 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많지는 않은데 주민 1인당 뭐 한 10,000원 정도 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지역의 회비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자치재정권과 연계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과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전 세션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의 관계를 그 토론에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센터에서 자치회를 관여를 하고 있다, 통제를 하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실무회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치회는 다양성이 우선인데 이 정부 예산은 통일성이나 효율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다양성을 다 충족시킬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활성화 직전 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그 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적인 요인을 좀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물 한 바가지 우리 펌프질 할 때 그 물 한 바가지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불행한 거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학제 간에 다양하게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예산 과정의 참여인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격은 좀 차별화될 수 있긴 하지만은 주민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예산 분야와 또 이 예산 과정과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좀 연계되는 통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연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발제 논문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가 가장 나쁜 주민자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주민참여 예산 뽑는 방식이요. 한 300명 한 300명 정도를 뽑는데 주민 예산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좀 뽑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위원들이 거기 참여하게 되면은 그 예산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과 예산이 서로 단절돼 있을 때 주민들이 주민자치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자치의 위원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일정 비율을 뭐 사전에 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토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순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민자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그 지역사회 갈등이나 또 공론장 아래로부터 공론장 만드는 일을 쭉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그 전상직 회장님 말씀을 듣고 토론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고민하고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내용을 이 전상직 회장님의 발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그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접근하는 건 많이 다르지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그 현장에서 공론장을 쭉 만들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것이 이 국가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공론화에 의한 왜곡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건 이제 구성에 있어서, 의제에 있어서, 그리고 프로세스에 있어서 주민의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국가의 자기 목적이나 행정의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항상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주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역 어디든지 가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문제 제기하는 단계까지 다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집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실천가의 역할임과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수렴해서 권력 내에, 체계 내에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실제로 프로세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갈등으로 전환돼서 공공기관, 국가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아주 일반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시지만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사회가 2016년, 17년 이후에 또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주민들의 자기 삶과 관련된 요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그 혼란한 상태가 심화되고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이반과 대립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전상직 회장님 말씀 이제 표현을 제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아래로부터의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을 국가가 정합니까? 공공기관이 정합니까? 그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정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왜 공론화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줍니까? 지금 참여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뭐 신고리부터 쭉 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그 관여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남의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설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깊은 논의와 수준 높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제에 관한 건데 그 의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룰 때만 아까 그 정상 그 회장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왜 참여하지 않겠어요? 자기 문제이면 제가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 확실하게 합의했잖아요. 왜 합의가 됐냐면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100명을 모집하는데 자발적으로 1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남의 주제일 때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무슨 뭐 공론조사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또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배우는 프로세스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가 될 수 있나요? 따라서 저는 하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근데 제도화가 왜 잘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이 그
자치 자율의 맛을 봐야만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운동과 더불어 공론장을 만드는 운동과 더불어 제도화를 해야만 그 제도화가 내용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이지 제도화 역시 국가 권력에 아부하고 청원하는 방식으로는 요원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근데 돌아보기도 그렇고 그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네 하실 네 하실. 죄송합니다. 엉겹게 저는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신 분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의 주민자치의 현재 실태와 진단에서 그 발표를 하셨던 김찬동 교수님의 그 내용과 오늘 정부에서 한 그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그 성과 평가 그 연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의 하나를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거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읍면동 단위나 지방 그 마을에서 주체가 그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행을 하나, 이런 거를 중점에 놓고 위반을 하셨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위반하고 제도하는 거에 복잡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으리라는 거는 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서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진짜 주민이 지역에서 이해관계와 실질적인 자기의 삶과 직결된 그러한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참여가 왜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또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연구 그 성과 평가에도 참여가 저조해요. 주민의 역량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역량이 우선인가? 실질적으로 몸에 맞는 옷을 주어서 그분들이 하고 또 그걸 입었을 때 요것도 입어봐야지 저것도 입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역량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딱 맞춰서 그렇게 해놓은 거에서 더는 여기서 못해 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할 것인가. 그 역량에 대한 거는 정말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시간만 말해주시면 저 할 말 엄청 많은데 시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님. 네, 그럼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해 주시고 이해관계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세 번째는 그러면으로 인해서 참여를 해서 서로가 이익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예. 그러면은 그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 토론도 하시고 방청하시는 분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상직 회장님이 뭐 질문이 딱 기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코멘트 뭐 한 1, 2분만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를 그 학술로 접근했는 거는 2006년부터입니다. 이제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게 행정학의 영역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학회에 가서 이제 또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정치학회 가서 얘기를 해보고, 교육학회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이 4개 학문을 다 합해도 뭔가 조금 부족한데, 그거 보니까 이제 경제학회가 또 빠져 있고요.
그다음 심리학회가 또 빠져 있고요. 나가다 역사학회가 또 빠져 있고요. 나가다 보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주민자치 공부 못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꾀를 냈는 게 이제 분과를 나눠 가지고 이제 아는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난 뒤에 좀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장 방식을 좀 어떻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계획이 마련되면 오늘 선생님들께 서슴없이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다 좀 맡아서 좀 해주시고 술은 제가 확실히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들 많이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라서 풀기가 어려운데 오늘 좋은 발표, 좋은 토론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좌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베뉴예요. 그러니까 진보 입장에서는 공동체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우파에서는 개인의 자율의 터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 같은 그 주민조직을 하면 어느 쪽으로 좋아질까 하는 데 대한 확신들이 없어서 이게 사실 정치적인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다른 거 하나는 이게 기능하고 사실 연결된 건데 주민자치 조직을 얼핏 생각하면은 주민들에게 전권을 주고 이럴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단위가 얼마나 크냐, 기능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민 주도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협력형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액티비스트들이니까 맡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부 분들은 만나보면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 세금 내 가지고 공무원들 고용하는데 왜 그래놓고 우리가 일까지 또 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능하고 규모하고 연결된 거고 또 하나는 뭐하고 연결된 것 같으냐 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 부분, 인구구조 변화, 그다음에 이 팬데믹 때문에 지방의 정주성이 높아졌어요. 주민들이 잘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서비스 딜리버리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그냥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선 단위를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일선 단위를 어떻게 손을 보냐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기구의 형태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 그리고 실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여하신 분,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 방청하신 분들 감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